금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정치와의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많이 나돌던 단어가 노쇼였습니다. 네. 청와대 오천 오랜만에 하는 거라 다들 기자들은 어쨌든 취재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회동 1시간 앞두고 이 취소한 거는 좀 결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형식상은 결례처럼 보일 수 있죠. 더군다나 대통령과의 오찬이니까. 그런데 네. 내용을 놓고 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는 남아요. 아니 사실 가서 네. 밥만 먹고 사진 찍으면은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설 앞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는 하겠으나 네네. 지지층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니 지금 가서 밥 먹을 때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네. 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층을 마지막까지 지금 굳힌 다음에 뻗는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 대구 서문시장까지 마주 찾았는데 예,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제안이 들어오니까 바로 받았는데 그 당일날 사실은 그 뭐 일부에서는 아니 법사위 통과하는 거 야당 대표가 몰랐느냐 하지만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걸 추미애 위원장이 전격 처리하는 걸 그 야당 대표가 다 보고를 받겠습니까? 그 정도의 뒤통수를 맞으면은 제가 보기에 그 다음날 물론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했지만 장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 가서 내가 들러리 서주는 거 아니야? 여권 내홍에 지금 여러 가지 아름답게 이 연출하는 이 분위기를 내가 가서 완전히 들러리 서준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쇼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뭐 이게 불발됐으니까 쓸 수는 있겠으나 저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이거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날 늦은 밤에서 거의 이제 시계가 달력이 바뀔 때쯤에 그 통과가 됐잖아요. 네. 재판소원법, 더 대법관 증언법. 그 부분을 지금 딱 문제 삼는 거고 오히려 지금 김인수 최고위원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김준일 평론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소영 평론가님이 네.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 정무적 판단을 말할게요. 정무적 네. 판단이 매우 구리다.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취소된 것도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거는 거의 모든 방송사가 다 직접 중계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모두 바로 뭐 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어제 네. 그러니까 비공개 의총이 어제 있었는데 김용태 의원이 아니 네. 밥상이라도 그럼 뒤엎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 밥상 엎을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영수회담 했잖아요. 단독으로. 예.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모두 발언하는데 이 안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냅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줄줄 읽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하도 야당 대표 안 만난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만나줄게. 그리고 좀 보기 좋은 모습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판을 주도해서 이거를 이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한 거는 야당 대표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러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판을 완전히 자기가 지금 내가 얼마나 결기가 서 있고 이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문제가 있고 사법 리스크 지금 이거를 위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노쇼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가지고 정면에서 했으면은 훨씬 더 효과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정무적 판단이 어디서 나온 건지 오늘 그 주요 일간지 종합일간지 사설 제가 제목만 짧게 읽어드릴게요. 한국일보 야당 대표의 무책임한 노쇼, 중앙일보 대통령에게 직접 따질 기회 날려버린 장동혁, 동아일보 이런 야당 대표 있었나, 세계일보 장동혁의 무책임한 갈짓자 리더십, 경향신문 오찬 당일 취소한 장동혁 이건 정치 아니다, 한겨레 청와대 회동 불참에 대미 투자 특위도 파행시킨 국힘 다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 중도할 것 없이 조선일보만 민주당이 중대법안을 일방 처리한 게 초당 협력이 되겠냐 이 정도로 민주당 비판했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불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들러리 얘기도 뭐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거를 내가 이 판을 바꿀 만한 내가 주연 배우가 돼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판단이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한길 씨가 가기 전에 본인이 그 유튜브였나 뭐 거기에서 아니 나 지금 경찰 수사받고 있는데 지금 야당 그 대통령 만나는 게 맞냐. 그리고 선고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만나는 게 맞냐.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전한길 눈치 보고 지금 안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기사도 지금 어제 많이 나왔어요. 물론 아니겠죠.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한 행동이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별 해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장 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영달 혹은 주목도 이런 것만 생각했으면 갔겠죠. 예. 그걸 가죠. 아니 야당 대표한테 대통령과의 그런 삼자회동 같은 큰 사실 그 빅 이벤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네. 흔하게 오는 자리도 아니고. 네. 그런데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꺼내가지고 뭐 조목조목 부당성을 얘기하겠죠.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그까지라고 보는데 장 대표는 그 생각했겠죠. 내가 그 정도로 해서 주목도 잠깐 높이고 그다음에 사진 찍을 때 악수해야 돼요. 악수할 때 웃어야 돼요. 사실 그건 또 일종의 암묵적 룰이거든요. 대통령과 밥 먹으러 가서 인상 쓰고 뭐 밥상을 뒤엎는다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 인상 쓰면서 뭐 아주 표정 험악하게 하면은 그 자체가 또 기사 협량하다 뭐 나올 텐데 장 대표 입장에서 생각했겠죠. 내가 잠깐 정치적인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지금 당의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요구하고 지지층들이 가서 들러서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따라주는 게 맞을 것이냐 고민했겠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선당 후사를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뭐 지방선거까지 놓게 보면은 아직도 우리 당이 좀 여러 가지 굳히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이쪽으로 조금 더 포션을 둘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지금 물론 주요 일간지들 특히나 이제 중도를 표방하는 일간지들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어쨌든 참석을 안 해서 그게 오찬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귀책 사유를 야당 대표한테 물을 수는 있겠으나 네. 저는 그게 너무 장 대표의 책임으로만 얘기하는 건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예. 이 오찬이 잡힌 이후에 어제 이제 취소 불참 통보 결정 네. 전까지 당내에서 장 대표 지지자들이 이 오찬에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까? 지지자들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고위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했다는 네. 얘기는 지지자들의 의견을 저는 대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는 원내 원외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일사불란하게 원내 원외 없이 다 얘기했다는 거는 그거는 아마 그날 밤에 뭐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이 이런 식으로 대표가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강하게 전달됐을 거로 봅니다. 최소영 평론가님의 어떤 입장과 이런 걸 이해하는 반대 뭐 네.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그 9월 달이었나요? 그때 당대 정청래 대표랑 이렇게 같이 만났잖아요. 삼자가. 그렇죠.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장병혁 대표가 일단 정청래 대표가 악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있었습니다. 내란 네. 세력하고는 악수 안 한다. 한다고 했죠. 뭐 이렇게 예, 했는데 예. 장병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사람이 되려고 뭐 쑥과 마늘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한 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웃으면서 했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그런 웃으면서 이거 때린 거거든요. 어떻게 악수도 안 하느냐. 일종의 구밀복권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입에는 네, 네. 꿀을 달고 있지만은 칼을 숨기고 있는 거. 이게 누구한테 더 타격일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왜 이렇게 악수도 안 하고 협량하냐.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도 할 수 있거든. 웃으면서도 뼈 때리게 할 수 있고 여론을 본인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장도연 대표는 그 정도의 내공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버리고 이게 아무리 뭐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뭐 요구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도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리더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잘 싸우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장동혁이 얼마나 지금 취약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네. 저는 그래요.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공간을 그러니까 선택지를 주는 건데 그 선택지가 야당 대표에게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 너 더 나쁜 것과 덜 나쁜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할래? 라는 선택지를 준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당 대표가 그걸 굳이 그날 밤에 12시 자정에 임박해서 통과시켜야 합니까? 대통령은 과연 몰랐을까요? 뭐 좀 뭐 알았다 쳐도.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야당 대표가 그렇게 긴박하게 10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바뀐 일을 가지고 그 다음날 밥 먹으러 가서 웃으면서 물론 이제 꺼내 들고 공격을 뭐 김준일 평론가 말씀대로 아프게 공격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게 그 말의 성찬뿐이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바뀌어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원내 투쟁을 해서도 바뀌어질 게 없지만 최소한 야당 대표나 야당의 전체가 한 목소리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최소한 결기라든가 그런 분위기는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당대표가 물론 그래요. 저도 이 선택에 대해서는 약간 득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득이 있을 거라고 득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우리 김준일 네. 평론가는 실이 더 컸다고 보는 건데 예.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지지층들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야당 이게 과거 삼김시대의 그런 정말 뭐랄까 세련되고 유연한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한으로 가는 정치 속에서 야당 대표의 공간을 정말 더
정말 협소하게 만들어버린 거 이게 전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설 연휴에 대한 사실 일반적인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밥상 설 연휴 밥상에서 뭔가 민생 얘기하고 화합 얘기하고 사실 좀 그런 기대감으로 오찬을 바라봤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지금 그런 분위기는 싹 걷어진 것 같고요. 어제 이미 또 본회의 보이콧을 했는데 당장에 지금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이거 지금 2월달 안에 또 한다니 2월 본회의에 또 이제 필리버스터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 될 수밖에 없고 2월 지나면 이제 3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면 사실 다시 뭐 영수회담이든 여야 대표 만남이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낮아졌죠. 지금은 네. 이제 낮아졌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케줄로 지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 국면 들어가면은 이런 법안 처리하기 되게 어렵고 또 다 지역에 내려가 있는 의원들 많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당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막기 적절한 수단이 야당이 지금 소수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여론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필리버스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못 막아요. 법안 통과. 네네. 그러면 여론전을 해야 되는데 그 여론전의 방식이 지금 최성평론가와 저와의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야당이 실이다. 결국은 대화를 먼저 제안한 것도 장도혁 대표고 그걸 1시간 전에 걷어찬 것도 장도혁 대표고 그리고 지금 뭐 극우 지지층에만 좀 소구한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뭐 모르겠어 민주당도 당연히 비판 받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손익계산서는 훨씬 안 좋다. 제가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좀 우리 입법의 속도를 좀 내달라. 그다음에 네. 민생법안 좀 빨리 처리해달라. 네, 대미투자특별법 급하다. 이렇게 예. 얘기해서 야당이 지난번에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예. 합의해줬잖아요. 예, 자, 예. 근데 어떻게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첫 회의하는 날을 앞두고 이 3법을 처리합니까? 아니 이 3법이 2월 안에 처리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정말 그 화급한 법안입니까? 제가 보기 3월 국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민투자특별법 여야가 쟁점 없는 비쟁점 법안들 다 합의 처리하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협치 좀 더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정책 법안들 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해도 되잖아. 근데 왜 하냐? 저는 오히려 정말 정치적인 협량함을 정청래 대표가 드러낸 게 본인이 정말 이번에 엄청나게 타격을 컸잖아요. 합당 무산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자기한테 가장 강하게 따라온 지지층들한테 그나마 박수 받는 거. 그래서 이거 처리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최소한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그럼 물밑에서 이런 그날 밤이라도 추미애의 법사위에서 이걸 지금 강행 처리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 좀 몇 주 좀 연장하자. 우리 좀 이 말하자면 지금 여야의 협치 기간에 요건 좀 살린 다음에 3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우리 사법 체계가 한 달 빨리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와대다 보고 받았을 거라고 봐요. 정무수석이 그런 걸 하는 역할이니까. 근데 그걸 방치한 건 여권의 책임이 전 크다고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자 이제 합당 얘기 좀 하고 네. 가겠습니다. 일단 지선전 합당 논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나오는 게 연대 통합이냐 합당이냐. 그러면 통합은 또 뭐냐? 통합 안에 선거 연대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에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가능할까요? 뭐 정치는 항상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연대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예. 많이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그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죠. 그래 진보 정당하고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 선거 연합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좀 보수가 더 다수파였고 이쪽이 이제 소수파였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아예 중앙당 차원에서 교통 정리를 해준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울산 이런 데에서 이제 진보 정당이 항상 이제 뭐 네. 국회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내면은 야 거기는 그러면 아예 후보 안 낸다 민주당은 그 대신에 여기는 후보 내지 마 이런 식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낸 적이 있고 아니면은 그게 잘 안 되고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이제 개별 그 지역구에서 후보들끼리 이제 단일화를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사퇴하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후자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쇄가 이제 선거 용지에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사퇴를 해가지고 그 단일화 효과가 매우 반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예전에 막 노회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 뭐 사흘 전에 사퇴하고 막 이런 정도 막 이거 서울시장 선거였나 예전에 막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당 차원에서 이거 선거 연대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특히 조국 혁신당은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조국 대표가 소위 말해서 배지를 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금 네. 보궐선거 나오는 데가 뭐 평택의도 있고 평택, 예, 뭐 예. 군산도 있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조국 대표를 위해서 후보 안 낸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현주 최고위원이 난리가 나겠죠 일단.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어려워졌다 지금 상황이. 그럼 그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러면은 당대당 통합이 가능할 것이냐? 네. 그러면은 8월에 전당대회거든요. 끝나자마자.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차기 당 대표한테 맡기자 이런 논의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렵다. 제가 보기엔 총선 전까지는 좀 통합이 어렵다. 네. 예. 제가 이래서 김준희 평론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날카롭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정확히 보셨어요. 네. 제가 보기에 정말 이게 말하자면 합당해서 공천 주는 건 쉬워도 그러니까 연대 구조에서 합의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별 선거 단위별로 다 건건히 봐줘야 돼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조 대표가 뭔가 들어와서 거기서 후보를 안 낼 경우에는 이게 벌써 미리 대권 밑자락 깔아주냐 당연히 나와요. 친명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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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 수가 그냥 뭐 그 함수 관계였다면 합당이 이거는 고차 방정식이 돼 버렸어요. 되게 어려워졌는데 네. 말로는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수임 기구를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논의를 맡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 대표가 진짜 너무 사면 초과에 몰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돌파할 수 있는 극강의 수를 빼낸 게 이제 저는 그 사법 3법을 이제 처리한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 대표도 아마 속으로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이거라도 지금 안 해놓으면 연대를 꺼내서 수임기구 통해서 뭐 대리기구 통해서 하자 안 해놓으면은 이걸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 3월달 4월달 지나면서 파열은 굉장히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지방선거에서 합당이 어쨌든 안 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선거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구도로 차라리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합당되는 게 좋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거여가 탄생을 하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우리도 보수가 개혁신당과 연대해서 우리도 1대1 단일 구도를 만들자. 다자라든가 다양성 구도보다는 네. 저쪽이 180석에 가까운 완전 단일 대우를 형성해버려서 진보 블록까지도 흡수해버렸으니까 우리도 보수의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뭐 구구서부터 진보까지 다 우리도 중도 진보까지 다 한번 아울러보자 이 생각을 하고 그 명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 사안이 돼버려 가지고 아주 어쨌든 이번 선거 구도는 1대1 단일 구도로 가기는 조금 애매해졌다. 그것도 야권에도 필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네. 지금 이제 이 합당 논의가 끝나자마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이렇게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강덕구 의원의 SNS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87분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해서 공식 출범을 했고요. 모임을 출범했다는 말은 조금 단어가 언밸런스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주목되죠. 왜냐하면 현직 의원 80명이 이런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강북구 의원 건은 이상해요. 그냥 이상하다. 시작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무수석을 뭐 찾아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제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냐. 그리고 이 어투가 존칭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중에 총리님의 뭐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페핑거 아니냐. 살찐 손가락 그래서 버튼 잘못 누른 거 아니냐. 원래 총리 이 김민석 총리한테 이렇게 메시지나 뭐 이런 거를 보내려고 한 거를 지금 잘못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런 해석들이 상당히 유력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은 예. 원래 강덕구 의원이랑 김민석 총리랑 가까운 사이고 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추론키로는 대통령의 뜻은 합당은 아니다. 합당 반대다라고 얘기했는데 강덕구 의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보니 대통령의 뜻은 지금 합당은 반대하지만은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는 거는 찬성이다. 그러니까 총리의 인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를 듣고 그거를 보고하는 형태. 이런 뭐 문장이나 이런 구성이나 봤을 때 딱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당무 개입 논란까지 막 일파만파가 되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해석 투쟁이 지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는 이제 처음에 해석 투쟁이 있었다가 합당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가 해석 투쟁이 있었다가 한번 정리가 됐거든요. 합당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고 정청래 대표가 소위 말해서 꼬리를 내렸는데 다시 한번 합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지금 친명들의 논란이 있고 공소 취소 모임은 좀 제가 세게 비판을 하면은 이것도 정무적 판단이 구리다. 예. 왜요? 왜 구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이를테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뭐 친윤들이 무슨 모임 같은 거 만들었어요. 친윤 모임. 민들레. 뭐 민들레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뭐 민심을 들어볼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포장을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친윤 개파 모임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름 자체가 공소 취소 모임이에요. 아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직설적이죠. 이름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소 취소라는 게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중도나 뭐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야 권력 잡았다고 이제 검찰 팔비 틀어가지고 공소 취소까지 하려고 그래? 이런 시각들이 불편한 시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공소 취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딨나요? 뭐 사법 뭐 바로 세우기,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이름을 만든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80명이 공소 취소를 하면은 이거는 아부죠. 대통령의 심기를 우리가 하겠다. 뭐 이를테면은 개혁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공소 취소를 위해서 막 다 들어가 절반 이상이 들어갔어요. 이상한 모임이고 안 좋은 모임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거 하지 말라라고 조금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구리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구리다 플러스에 뭐가 있냐면은 그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갑자기 왜 8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소 취소 모임을 했을까요? 지금 뭐 구리다고 얘기했지만 이 87명이 정말 정무적 판단 못하는 바볼까요? 그게 아니라 뭐 이번에 뭐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전준철 특검의 취소 논란을 보면서 야 이거 대통령 임기 동안 우리가 이걸로 아예 깔끔하게 클리어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설령 정권이 민주당으로 연장돼도 대통령 끝나고 또 재판받겠구나.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하는 걸 보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도 친청에서는 떡하니 대통령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변호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하는데 자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지고 설령 정권 재창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우리 쪽이 공격할 수도 있겠다. 아예 재판이 지금 현실은 그렇잖아요.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하지 않는다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클리어 시켜줘야 되겠다. 이게 물론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우리 쪽으로 정권이 이양돼도 이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다. 오히려 그 차별성 때문에 더 공격받겠다. 그러니까 이 차제에 우리가 나서서 이 모임, 그러니까 이걸 아예 깔끔하게 아예 공소 취소라고 사건 자체를 건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87명이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다 플러스 알면서도 야 공격받겠지. 하지만 차라리 우리가 좀 매를 맞더라도 이거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말을 못한다. 뭐 이거 해달라 안 해달라 말을 못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자. 이런 암묵적인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 사실 공소 취소 촉구 모임도 전준철 특검이 부른 후과라고 좀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그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저희가 기사를 써도 이런 기사를 쓰면 야 이거 단신도 안 되라고 이렇게 쳐냈을 것들이 이제 점점점 기사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요. 윤리위 징계예요. 예전에 당에서 윤리위 징계에 대한 기사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윤리위 기사가 큰 정치적 함의를 가진 기사가 돼버렸어요. 지금 배현진 의원 있고 또 고성국 평론가 있고 그리고 대안과 미래 초재선 모임에서는 제발 이제 윤리 그만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배현진 의원 징계요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세요? 저한테 이제 예측을 묻는 거죠. 네, 예측을 뭐 묻는 그러니까 겁니다. 뭐 여기 대해서 옳다 그러다 얘기보다는 저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럼 어떤 의미죠? 당원권 정지. 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 지금 내놓고 지방선거 때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공천권도 행사 못하고요. 그렇죠. 저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3월쯤에 나면은 딱 3개월 하면은
되거든요. 딱이네요. 일단 저는 당원 건조기 3개월 봅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의 고견은 또 어떤지 진짜 구자도 저 궁금하네요. 오늘 유일하게 최수영 평론가님과 의견이 일치하네요. 유일하고 지금까지 아니, 예측을 하라니까 예측을 해야죠. 이거 아니 이제 틀리면 안 궁금해서 되니까. 네. 지금 여러 기사들 이렇게 흐름에 대한 기사 있지만 사실 그걸 일일이 다 쫓아가기 힘듭니다. 예. 들으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나야 배현진 의원의 그 행보에 어떤 일종의 뭐 타격이라고 할까요? 제한이 걸릴까? 이제 이 부분이 지방선거와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이 그럼 다 그렇게 생각을 당원 예상을 3개월, 예상을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배현진을 징계를 했느냐. 네네. 지난번에도 고성국 씨 이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배현진 징계하라 하고 이틀 뒤에 이제 징계가 시작된 거예요. 절차가. 예. 그러면 왜 배현진이냐. 사실 뭐 이제 친한계들 뭐 징계하라라는 게 고성국 씨 얘기가 많이 있기는 했지만은 특히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예. 해야 된다. 지금 징계 받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큰 물고기 대어를 쳐내면은 피라미드는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현진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는 대어죠. 뭐 존재감은 좀 인정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이 네네.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청장, 뭐 서울시 의원, 구의원 뭐 이런 것까지 공천권을 다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본인들 사람을 심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권 주류파에서는 배현진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완전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친한 게 한동훈 편에 드는 사람은. 예. 네. 이건 정확하게 보면은 네. 일종의 공천권 다툼, 그러니까 그 투쟁으로 보는 게 맞죠. 근데 네. 서울시당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뭐 어디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없으나 어쨌든 좌장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방향성 같은 경우는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당에서 그랬죠. 인구 50만 이상의 그러니까. 이제 그 자치단체는 자체. 이제 당에서 직접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뭐 몇 개의 구가 있잖아요. 강서구도 있고 이제 강남의 구도 있는데 꼭 그걸 했다기보다는 아마 사사건건 앞으로 지금 중앙공관위원장 이정현 전 이정현 위원장 대표 인정했죠. 예. 임명했죠. 네네. 자 그러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중앙당이 그림을 쥐고 와야 되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이 당권파와 조금 약간 갈등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서울이 중요한 선거잖아요. 일단 서울시장 선거서부터 각급 단위 선거까지도 서울시는 중요한 선거인데 사실 경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당내에서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한 불협화음이나 파열음 없이 매끄럽게 가서 선거에 좋은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이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해서 뭐 그래서 저 윤리를 동원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좀 차단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다면 저는 당권 정지 3개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짧게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서울의 구가요.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예요. 강남구에 고동진 의원이 있고요. 송파구에 배현진, 박정훈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 영향력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다 공천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이 당원 당규 개정에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고 또 징계위가 이렇게 되고 아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딱딱 들어맞지 이런 생각 할 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김준일 평론가 잘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을 일단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2부에서 좀 자세한 예, 얘기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께 네. 앞서 1부 말미에 했던 질문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당원 당규 개정안에 네. 인구 50만의 기초 단체장을 중앙당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네.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파장을 지금 지선 판국에서 일으킬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네. 인구 50만이 많거든요. 많은데 네, 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선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미묘하게 이제 뭐 당권파에 좀 약간 가까운 사람도 있고 비당권파에 가까운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당권파에 쓴 사람들은 아마 횡액을 맞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예. 어차피 마지막은 중앙당에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경쟁력 지표, 뭐 여론조사 지표 다 보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중에 지도부의 판단, 공관의 판단이 더 커진 제일 그게 중요하게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선거를 준비했던 사람들 입장도 입장이지만 앞으로 이 여기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지도부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이 부분이 저는 드러나진 않았어도 굉장히 그 이번에 주목도가 가장 높은 사안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뭐 일종의 계기로 발판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의 공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서 이런 질문을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드렸더니 그건 좀 너무 나갔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김철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문화일보 유튜브에 나가서 나왔죠. 예. 한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5선을 도전을 하는데 그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왜 도전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이게 잘 설득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4선까지 했는데 해놓은 게 뭐냐? 왜 5선에 도전하느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자당의 후보 지금 현직 시장한테 왜 5선 하는지 이런 거 잘 설득해 봐라. 이거는 대놓고 견제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가감 없이 드러낸 거고 지난번에 협박 정치 소위 말해서 자 정치적 책임을 자기가 자기 직을 걸고 뭐라고 했냐면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냥 오세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사퇴하라.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무조건 교체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때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뉴페이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당권파 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여러 명이 경선을 하는데 우리 쪽은 너무 이제 이게 좀 정체돼 있으니 이게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경선에 좀 붐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 갈등 구조 속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 시장도 굉장히 좀 불쾌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다만 서울시장을 나와서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나올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만 지금 네. 이미 한 상황이고 네. 나경원 의원도 안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파나를 튕기고 있는데 네. 이번 선거가 좀 승산이 높지 않다라고 해서 안 나올 가능성 높고 네. 안철수 의원도 뭐 한때 얘기가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어서 그게 이제 오세훈을 갈아치울 수 있을지는 봐야 돼요. 네. 저도 비슷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원직을 걸어야 되잖아요. 일단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 하나. 또 네. 하나는 뭐냐면 오세훈 후보가 누리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누리고 있는 이른바 에펠탑 효과, 노출 빈도, 그다음에 주목도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저는 장 대표가 말한 거는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요. 여러 명이 경쟁해야 우리도 붐업이 되고 민주당도 지금 뉴페이스가 나와서 하는데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역동성 있는 예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결국 이제 그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7대3 공고를 했잖아요. 당원 70에 그렇죠. 여론조사 30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5대5가 됐잖아요. 네. 이 얘기는 결정적으로 오세훈 시장한테 다시 유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에서
오세훈 시장 당신에게 그냥 우리가 꽃길은 깔아주지 않을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여러 명 도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정말 버라이어티한 이 경쟁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서 어쨌든 꽃길은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당권파에게 일종의 뭐랄까 협치의 시그널 혹은 이제 함께 하겠다는 좀 정치적 동지의 뭐 의사 이런 것들이 좀 그때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신호를 보는 게 전 타당하다고 봐요. 네. 지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이정현 전 의원이 지금 자리를 맡으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셨어요? 저희는 예상은 못했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 좀 함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호남 출신이라는 게 하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정현 전 의원은 사실 이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박근혜 친박의 원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박근혜 지금 지난번 단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와서 마지막 출구 전략을 짜줬잖아요. 네. 그 모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은 말하자면은 또 정치적 중량감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그 공천 관리에 좀 객관성, 중립성 이것도 담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친윤 논란에서도 뭐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담긴 장 대표 정치적 결단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해석이 또 많은 게 이게 누가 이정현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추천했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친박이다 보니 장동혁 대표 단식과 관련한 보훈 인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대구시장 공천에 뭔가 또 영향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근데 얘기도 이제 있고. 친박계는 사실상 이게 형해화된 게 맞고요. 박근혜 대통령께 제가 직접 여쭤본 건 아니지만은 그간의 행보를 봤을 때 예, 예. 본인이 진짜 친박이고 아끼는 사람은 유영아 의원 한 번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냥 과거 한때 인연이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거는 네네. 사실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게 뭐 이정현 전 의원도 고성 TV에 예전에 탄핵 국면에 나가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뭐 충정에 의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친윤이나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 이런 발언 안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친한계들은 다 쫓아내고 다 이제 배제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부득이하다. 뭐 그렇게 친윤을 강화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네네. 진짜 친박하고 손잡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최경환 전 총리 네네네.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잖아요. 저기 네. 경북지사. 지사. 네. 그거 사회를 무슨 그러니까 북콘서트인가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아, 예, 예. 그거 사회를 고성국 씨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뭐 입금이 돼서 한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으나 아, 전체적으로 네네. 박근혜 세력과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손을 잡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장도혁 대표가 지금 약간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친윤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 이런 분들하고 조금 아. 연대를 하면서 네네. 그거를 좀 희석도 시키고 네네. 세력도 키우고 뭐 이런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제일 많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요새 그 절연 관련한 부분, 윤 어게인 절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바로 나온 게 그거 아니고 사실은 또 약간 물타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쭉 기사들을 찾아갔더니 이게 불과 하루 단위도 아니고 몇 시간 단위로 막 말들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해석을 갖가지 낳고 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그리고 2월 19일에 1심 선거 앞두고 어제 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도 났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 윤 어게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뭔가 입장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사춘기 때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네. 시간 단위로 막 바뀌고 막 그래요. 네.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네. 그렇고. 네. 지금 저는 그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저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굳히고 뻗기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힐 만큼 이제 코지층을 굳혀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뻗자 중원으로 가자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굳히기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혀졌느냐? 아니야 덜 굳혀졌어. 좀 더 굳혀야 돼. 아니야 이제 굳힐만 굳혀졌으니까 중원으로 나가. 막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당의 최고 지도부도 이렇게 지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정치권 격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가라앉잖아요. 죽어요. 네. 물에 빠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손발을 움직여서라도 무트로 나와야 돼요. 저는 그 단계인데 네네. 중요한 거는 지금 당권파들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뻗어야 된다. 중원도 나가야 된다. 당연히 선거라는 게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지는 게임이니까. 그럼 뭐 경선이야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겠지만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참여가 승부를 가른다는 점이 이 선거의 본질이거든요. 그럼 지금 그 단계 그 중간 어딘가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게 지금 막 여러 가지 혼재된 발언은 나타나지만 네. 결국 저는 변곡점은 2월 19일이 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그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당이 어느 정도 폭의 이제 메시지를 낼 것이냐. 그게 이제 건너가기를 통한 미래 구현이냐 아니면은 아직도 더 굳혀야 된다고 논란의 그 바다에 빠지냐. 요 차이인데 전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2월 19일이면은 지금 이런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좀 센 수위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전략적 이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발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허우적대는데 빠져나야 된다. 저도 손발 얘기를 할게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예. 이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 9일이었나 그때 박성훈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계엄옹호 윤어게인 부정선거와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한기 씨가 이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냐 사흘 안에 답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 날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보수 무슨 대토론에 그래서 네. 뭐 연합으로 유튜버들이 하는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제 윤어게인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와 변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한기 씨한테 김민수 최고가 가가지고 형님 제가 좀 과장도 있어요. 형님 저희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저희가 조금 절연하는 척 하면은 이렇게 형님들은 형님들끼리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이제 당의 길에 가겠습니다. 그거를 전한길이 야 김민수가 그렇게 와서 나한테 얘기했어 이거를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플레이 뭐 위장 이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비밀을 지켜줘야죠. 근데 그거를 만천하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먹는 건데 지금 이게 다 들통이 나버렸다. 다 모두가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신뢰감만 떨어지게 된 거고 네네. 지금 다음 주에 다 목요일 날 이제 선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뭐 최성 평론가 말고도 뭐 국힘의 지도부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 만나 보면은 할 거야 우리 절연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언젠가니 언제냐고. 지지자들이 안 변하니까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 하긴 할 거야라는 건데 지지자들은 안 변합니다. 리더는요 지지자들을 설득해야지 지지자들을 변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망했다 그냥.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여기서 부연할 게 뭐가 네. 있냐면 지금 이제 그래요. 지금 뭐 보기에 뭐 진짜 누구는 변검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게 어느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신뢰 문제를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정치적 효과이냐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뭐 부글부글하네. 뭐가 바뀔 것 같네. 라는 일종의 약간 인상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는 메시지와 이미지 두 가지로 치러지는 건데 예. 지금 이미지가 뭔가 지금 약간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요럴 때 조금만 더 나가주면은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이게 조용하다가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확 변하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진심이 뭐야인데 지금 부글부글 갑론을박 중이거든요. 네. 이 가운데 최종적인 메시지를 내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 그래서 진통이었구나라고 보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 정치적으로 그게 굳이 뭐 신뢰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정치적 효과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민 전 장관이 어제 1심 선고에서 7년을 받았는데 검찰 구형 15년보다는 이제 줄었잖아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오히려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법리적으로들 많이들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또 법리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과연 뭐 지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데 오늘 아침 조간 중에 한 조간에서는 좀 불안하다 1심 선고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지금 일관된 게 재판부는 다르잖아요. 지난번 다르죠. 뭐 저 이진관도 다르고 지금도 네. 다 다랐는데 일관된 거는 이걸 내란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다만 한덕수 전 총리는 1인지와 만인지상에 있어서 당신은 계엄을 막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서 23년이 간 거고 네. 이상민 장관은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지시받아서 지시한 건 있으나 네네. 아주 집요하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당신에게는 절반만 7년을 구형한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가장 중요한 사연은 내란이라는 흐름을 모든 재판부가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건 시그널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내란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속력이 있지는 않아요.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내란이라고 했다고 저기서 무조건 내란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만약에 지금 재판부가 뒤집으려면 이 논리들에 일일이 다 반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유죄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 네. 판사 복불복은 제가 보기엔 심해졌다. 한쪽은 구형에 150% 23년 나오고 그러니까요. 한쪽은 50% 7년 나오고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정치와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사건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초봄 날